학교가 들려준 적 없는 진짜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고품격 학교 다시 보기 내가 네 선생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점점 약간 품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줄여서 그렇죠. 내 선생 얘기는 왜 안 해요? 안 줄여도 오늘도 출연진 소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화부터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7화부터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는 김프로고요.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다양한 직업에 계신 분들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좀 이 프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장이고요. 교직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밥이고요. 걔 맘이잖아요. 개밥. 개밥으로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도 댓글 안 달아주셔서 예. 그냥 제 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져서 요즘에 아주 녹아있는 밥 주는 여자, 개밥 주는 여자, 개밥입니다. 죽을 것 여자예요? 같아요. 여자 지금 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여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자랍니다. 네, 지금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에 수영하고 있는 생선이고요. 그 소문에 의하면은 개밥님이 수영하신다고 네. 지난주부터 제가 그래요? 좀 이따가 약간 생선 네. 자리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 개엄 배워야 돼요. 원래 개들의 헤엄을 잘 쳐요. 그럼 네. 나중에 물개밥 되는 거. 그럼요. 한주간 바꿀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한 주 네. 먼저. 예. 저는 IM 100m라고 접배평자,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이렇게 100m 돌아가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맘님 지금 키판 잡으신다면서요? 지금 저를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음파하고 있거든요. 호흡법. 음파음파 키판 잡고. 근데 저를 너무 무시해갖고. 근데 같은 수영장이 아니죠, 아니시는 아니죠. 거예요? 네. 시간대는 같아요. 아. 하지만 지역이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 다른. 응. 딱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중에 딱 두 가지는 자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운전 실력, 수영 실력. 그렇죠. 명언이시다. 두 가지는 절대 자신하면 안 된다. 진짜 수영 실력도?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네. 한번 진짜로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이게 물살이 그렇구나. 세면 맞아. 물살이 어디서 세면 했는데? 수영 그러니까 계곡에서 했는데 계곡 상류에 네.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물이 그래. 부는 거예요. 저는 네. 저 생선인데요. 저는 무조건 물안경이랑 물모자가 아니라 안전 장비를 이거. 착용하고 수모 뭐라 그래 그거? 수영모. 수영모. 네. 수영모 꼭 수모를 당하셨군요. 물모자라죠 물모자. 왜냐면 물안경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물모자. 뭐야? 아, 죄송합니다. 수경 수영모. 자, 근데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나 저기요.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끈기도 없고 귀찮아해서 근데 수영은 너무 재밌어요. 아, 저도 모르게 네, 분노에 아 분노. 분노의 수영원. 분노의 재밌어요. 발전. 제가 왜냐면 요즘에 이제 개밥을 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 그런데 분노의 수영을 그래서 정해진 시간 수업 시간 이외에도 물을 막 저 때리는 혼자 막 거죠. 연습하는 오 거예요. 따라하고. 안 그래도 개밥님 지금 약간 얼굴이 약간 갸름해졌어요 지금. 아,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5kg 빠졌어요. 5kg. 몇 킬로? 진짜? 5kg. 진짜. 야 근데 오. 갑자기 살 빠지면은 당뇨야, 당뇨. 장난 아니야? 지금 근데 수영하면서 그 혹시 그럼 지금 두 분 수영하시니까 이제 이런 거 느껴 보셨겠네요. 그러면 수영하면서 물 속에서 땀 나는 느낌. 맞아. 근데 나는 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힘들고 약간 달아오르거든요. 그쵸. 근데 땀은 안. 그게 땀 나는 땀 거예요. 나는 거야? 몸에서 막 근데 뿜어나오는 약간 거예요. 짜증나는 게 제가 약간 하체가 좀 있잖아요. 자꾸 다리 쪽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왜냐면 다리가 가라앉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응. 내가 벌써 고개를 너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다리가 가라앉지. 그러니까 계속 무조건 발길질 하셔야 돼요. 안과장님도 수영 좀 해보셨나 봐요? 저도 아까 접배평자. 네, 접배평자는 이미 다 뗐죠. 오. 진짜? 뭐야? 다들 뭐야? 수영 다 생선이네. 신동이네. 그럼 나 뭐야? 나 생선 안 할래. 하지 마. 비린내 나서. 아 죄송합니다. 나 비린내 나서 생선이지. 그럼 안과장님은 저는 축구하시다 오셨잖아요 지금. 아 마음속으로 항상 축구하고 있고 집에서 키보드로 이제 축구하고 있고요. 요번 주는 저희 사장님이 좀 오랫동안 외국 출장을 나갔다 오셔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공장을 지키더라고. 제가 한번 놀러 갔어요. 예, 한번 왔었어요. 네. 어. 혼자 지키면서 이제 오더 들어오는 거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 이제 출고시키고 이제 사장님께서 내려주신 미션 이런 것을 수행하느라 잘해야지, 좀 사장님 정신 승리를 없었죠. 잘해야지. 저는 지난주에 오늘 사실은 제주도에서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한라봉 농사는 잘 되시고. 그
그 계속해서 운전만 했거든요. 가서 매일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데 그 굉장히 일정들이 빡빡했어요. 근데 일부러 해안도로로 멋있다. 다녔어요. 네, 해안도로로 가다가 좋지. 중간에 한번 한 뭐 5분이라도 잠깐 멈춰서 쉬고. 네, 그냥 보고 좋겠다. 있다가 바다 보고 있다가 또 가고. 아니 운전이라도 제주도에서 운전하는 거랑 서울에서 운전하는 거랑 다르지. 아우 그렇죠. 차원이 그러니까 다르죠. 진짜. 차원이. 제주도에서도 내륙도로로 다니는 거 하고 그쵸, 그쵸, 해안도로로 다니는 건 진짜로 기분이 아예 부럽다. 달라요. 저번에 갔다 왔을 때 저는 그때 보니까 삼방산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죠. 삼방산 나도 가봤었는데. 삼방산 뭐지? 삼방산, 그- 삼방산. 어. 뭐 PPL이 될 수 있지만 그 근처에 이제 그 맛집이 하나 있죠. 네. 해도 돼요? 에? 얘기하셔도 돼요. 뭐 나 아, 궁금해. 뭐 삼방식당이라고 해서 뭐 파는 밀면 단순하다. 밀면. 아, 맛있겠다. 네, 밀면인데 제주식 밀면이에요. 맛있어요. 네. 다들 뭐 잘 지내셨네요. 저는 잘 못 지냈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물을 때리면서 한 주를 보내셨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늘 주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현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이벤트들 위주로 해왔죠. 뭐 수능이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수학여행.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연애. 특수한 이벤트들을 위주로 좀 해왔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특수한 이벤트 말고 그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 수업이죠. 그렇죠. 드디어 시작되나요, 수업?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하차하겠습니다. 저 그래서 섭섭한 게 오늘은 개물사가 없어요. 아, 개물사 개물사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이걸 사연으로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7화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되는 바로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또는 아직 안 배운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과목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일단은 가는데 네. 일단 또 맨날 저보고 고유 전공 1번이라고 가시는 하니까 거죠? 전공 고유 1번. 네. 고유 1번이라서 요번에는 제가 한번 또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라서 일반사회교육과를 아, 일반 사회. 네. 근데 왜 그거는 일반 사회예요? 일반적인 그런 네. 사회적 그냥 내용. 제너럴. 아. 그러니까 이제 특수 사회는 없잖아. 근데. 특수 사회는 이제 특수한 친구들 배우는 아니, 특수 교육관이 뭐 있잖아요. 특수한 사회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뭐 네. 군대 같은 데도 특수한 사회가 될 수 있고 특수한 조직이나 특수한 사회들은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다루는 거는 특수- 일반 사회. 일반적으로 그 개인과 이 사회와의 관계, 일반적인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배우는 근데 과목인 거죠. 아직도 그 교과 일반 사회라는 교과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 지금 이제 세분화돼 있는 거죠. 지금? 일반 사회라고는 이제 안 하고요. 예전에 우리 5차, 6차까지만 해도 일반 일반 사회 사회, 있었잖아. 지리 이렇게 네. 되어 있었죠. 공통사회. 아니요, 공동사회 그건 있고, 7차입니다. 그러니까 아, 공통사회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7차 때부터 이제 일반 사회라고 하지 않고 사회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일반 사회적인 내용과 지리를 아예 합쳐놨죠. 그러면 사회 교과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윤리까지 보통 집어넣는데 그 네 가지는 각 과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대학에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학에서는 또 윤리를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로 집어넣질 않아요. 그래서 그쵸. 학교에서 다르지. 예. 사회과 안에서 윤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독립돼 있어요. 약간 좀 독립돼 있기도 하고 아웃- 미운놀이에요. 아, 미운놀이. 미운놀이. 약간 네. 좀 낙동강 아웃사이더. 오리알 같은 그쵸. 느낌이 들죠. 예. 아. 그래서 이제 보통 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데 또 여기서 또 웃긴 게 역사 교육 쪽 사람들은 또 이걸 같은 사회과라고 하면은 또 자존심 또 역사도 상해합니다. 좀 다르긴 역사는 하네요. 개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보통 그러면 일반 사회와 지리가 이제 서로 이제 사회과를 보통 이루고 그렇게 있죠. 두 예. 개가 전 큰 틀이라고 궁금한 게 보면 있어요. 되는구나. 네. 사회교육과를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일반 사회 교육 전공과 지리 교육 전공으로 나눠지겠죠. 아 그럼 역사는 역사는 따로 역사 그 교육과를 안에 따로 막 뽑아요. 정치, 네. 경제 이런 거는요? 그거는 이제 완전 일반 따로 사회 사회 안에 들어가서 들어있는 거고. 이제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역사 안에는 경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리 네. 안에는 네. 경제가 왜 그러니까. 없겠어요?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상 분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사회 교과 자체를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 뭐 정치, 경제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일반 사회나 공통 사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라는 교과 자체 이미지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사실 되게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약간 일반적으로 퉁쳐가지고 그냥 암기 과목 그냥 이렇게 퉁쳐지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넓이는 네. 태평양이지만 깊이는 깊이가 손가락 한 되게- 마디 뭐 되게 이런 옅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아쉬워요. 이게 대학원으로 가면 이제 세부 전공으로 이제 뭐 정치 전공 뭐 이렇게 정치 경제 법 뭐 이렇게 이제 구별되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교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이제 편의상 그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라는 그 자격증이 나가면 그 사회 정치 경제
뭐 법과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또 세부적으로 가면 또 디테일해지겠죠. 그럼 예.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사회 안에서 어떤 영역을 예,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분야는요.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학생들 좀 더 약간 관심 깊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사회문화 내용 중에서 사회문화라는 좀, 예, 과목.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선택 과목. 사회문화 했잖아. 나도 선택 과목.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죠. 쉽다고 쉽다고 생각해서. 생각했어요. 예. 솔직히 쉬워서 선택했고 솔직히 쉬웠어. 공부한 거에 비해 점수가 잘 나왔어요. 맞아. 그렇죠. 왜냐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게 이제 사회문화 특성상 이 사회적 이슈를 이제 갖다 끌어들이기가 되고 쉬워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부하기도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잘 알아도 반대쪽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근데 사실 때문에 만점 받긴 되게 힘들죠. 그렇죠. 만점 받지 않아요 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장치가 있어요. 그 만점을 못 받게 하기 위한 표 문제를 항상 2개씩 넣습니다. 약간 표 수능에서는. 해석하는 문제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표 해석도 모르겠어요. 약간 말장난이 좀 많이 있고 그것도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풀면 꾸준히 이제 풀 수 있는데 이제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풀려다 보니까 그 표 문제에서 매우 버벅거리죠. 약간 해석하는 거.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문화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해 과목?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인데 사실은 적용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학교 교육에서. 그렇죠. 무조건 뭐 1차 집단, 2차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식으로만 일단 얘기를 많이 하니까. 기능론, 갈등론 막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기능론, 갈등론이요? 예. 기억이 안 나네. 그런가요? 어쨌든 그 여러 실증론적 영역에서 다 막 나오죠. 이런 거 예, 그런 있잖아. 것도 다 나오고 예, 어려워요.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회문화 교과 내에서 네. 이제 가장 비중이 좀 많이 나오는 좀 분량이 제일 많은 네. 부분인 2단원. 이 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 이거와 관련된 내용 좀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개인과 사회 이거 윤리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자, 그럼 그 부분 과목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사회문화 과목이 어떤 목차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문화 과목의 학문 체계를 한번 훑어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사회문화라는 과목명 자체 의미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먼저 사회문화라는 그 그러니까 과목명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대충 지은 거 예, 같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맞아요. 사회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내용과 문화 인류학적인 내용을 합쳤다 그래서 사회문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점 문화, 뭐 보통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해요. 점이 찍혀 있죠 항상. 기술점 가정. 예,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가 지금 현재 6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이 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문화, 사회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뭐 연구 방법도 얘기를 하고 제일 있고요. 싫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과 사회 구조 이 내용인데 이건 전형적인 사회학입니다. 근데 사회학. 예. 그리고 3단원이 문화와 사회인데 여기서 이제 문화가 문화가 좀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문화 인류학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4단원 사회 계층과 불평등. 이것도 딱 들어보면 사회학 느낌 나죠. 그리고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5단원인데 이것도 사회학이고요. 그리고 6단원 현대사회와 사회변동. 이것도 딱 사회학 느낌 들죠. 그래서 사회문화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회학적인 내용이 교과서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 사회학만 하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문화 인류학도 함께 집어넣어서 이제 좀 고른 그런 관점을 하고자 했는데 비중은 아무래도 사회학이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사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사회 문화라는 과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을 뭐 약간 이해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현대 사회에 모습?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나 이런 아니면 수능에 맞아. 좀 약간 좀 이렇게 최적화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회학적 이론이 방법론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막 수업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로 학생들에게 단지 이제 수단적인 그런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이 사회학적인 내용을 머리에 이제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슈들을 이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 다루고 있는 내용,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피부에 닿고 있는 이 실제 사회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학생한테. 근데 그러면은
그 실제 사회 이해하는 틀이라는 게 예. 어느 정도 방법론적으로 옛날부터 뭐 바이블처럼 이어오는 걸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현대 사회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거를 또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지 너무 옛날 거를 지금 옛날 이론에 지금 현상을 대입하는 건지 비교적 최근 그런 이론들까지도 것도 들어와 있어요. 있죠. 들어가 봐야 해마다 있어요. 업데이트 되겠네요. 어. 내용. 해마다까지는 아니고요.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이 이제 바뀔 음.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는 되는데 왜냐면 사실 예. 그 사회문화시간에서 아노미 막 이런 거 예, 예. 뭐 물론 지금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좀 이거를- 너무 옛날 이론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물론, 그 옛날 옛날 이론이라 해도 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이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변화들이 왔죠. 생겼지만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 새로운 공통적인- 새로운 이론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한 가지 더 나온 거지. 기존의 방식들이 폐기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학설이 틀렸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기존의 학설이 내용에서 빠져요. 네. 근데 그렇죠. 사회학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치. 예, 예. 약간 누적된다라고 상대적. 보시면 돼요. 누적된다. 예. 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에서 네.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가족. 그쵸, 그쵸. 예. 근데 옛날에 가족이라고 하면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그다음 언니, 자식들 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명의 뭐 아니면 5명이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네. 보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딩크족. 그쵸 뭐 딩크족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아니면 한부모 지금. 가족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진짜 혼자 다문화. 지내는 네. 뭐 다문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 내용이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이 배우는 그 가족의 모습에서는 꼭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 꼭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좀 뭐 다양하게. 입양을 통해서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그 사회문화 5단원에 나오는 내용이 네.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네네. 그 안에서도 이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맞아, 나와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가족의 형태를 얘기할 때 그런 이제 내용들 막 표 문제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아. 이제 그런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아까 저기 개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윤리에서 배우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것도 있고. 핵가족, 학대가족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다양한 그 이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설명을 안 했지만 맞아. 지금은 이제 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네. 거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통틀어 얘기하는 거라면 그 약간의 반대라고 해야 되나 그 개념 뭐 자연 현상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예, 자연과 사회. 인문 현상, 어. 자연 현상. 그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걸로 그 사회문화 교과서 1단원이 시작이 아. 됩니다. 예. 자연 현상, 그다음에 사회 현상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뭐 간단하게 지금부터 이제 네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회문화에 일단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비트박스는 뭐 2개만 잘하면 된다, 뭐 북치기, 박치기 있었죠. 사회문화도 2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관점인데요. 일단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말이 좀 어려워. 그런데 한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한글로 해주세요. 그게 이제 가까이서 큰 것을 보는 관점, 작은 그렇게 것을 하죠. 보는 그렇게 관점. 하죠. 예. 그래서 거대할 거자 쓰고 미세할 미자를 쓰겠죠. 거시경제학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랑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같이 적용을 해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않고 개별을 보기만 했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개별만 봤을 때 보지 못하는 전체가 나무를 있잖아요. 보느냐 숲을 네. 보느냐구나. 그 약간 그런 거죠. 그 거시적 약간 공부했던 기억나요. 거시적 관점은 그냥 전체 안에서 보는 거고 미시적 관점은 그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르겠지? 그래서 지금 뭔 말인지 좀 모르겠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수영 때부터.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죄송합니다.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딱 내려다 보는 느낌이 거시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왜 할까? 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개개인의 알겠다, 초점을 알겠다. 두면은 미시적 관점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까지 이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대부분 다 거시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거시적 관점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별표 5개짜리입니다. 아, 예. 이 거시적 관점을 또 기능론과 아, 갈등론으로 그건 많이 또 나눌 수가 들어봤다. 있습니다. 그건 많이 나 너무 들어봤다. 헷갈려. 예,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 기능론과 갈등론 이 내용이 맞아.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화라는 그 교과서를 싹
다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 기능론으로 기능론이랑 보- 갈등론이랑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보는 다? 관점이니까 예, 설명을 할 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간단하게 예를 네. 들면 뭐 예를 들어 근로자, 네. 근로자들은 왜 임금이 작고 왜 사장들은 돈이 많을까? 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기능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네. 사장은 그만큼 그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 네.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페이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 네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구조는 순환 가장 구조. 안정적이고 계속 유지하기에 좋은 구조기 때문에 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에겐 작게 준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죠. 관점. 그런데 반대로 갈등론으로 보면은 이 구조는 결국 가진 자, 즉 사장님이 근로자를 억압하고 지배를 해서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착취하기 네, 위해서 착취 구조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안과적인 예, 그렇게 설명 이제 들으니까 하는 제가 기능론 갈등론을 기능론은 긍정적인 거, 갈등론은 그건 부정적인 너무 거. 단순한- 맞아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외웠던 걸로. 그렇게 외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둘 다 약간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기능론에. 그러니까 기능론으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음. 갈등론으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은 분명 존재를 해요.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능론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 구조가 지금 현재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봤을 때 매우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다고 사회 봐요. 유기체설. 지금 현재 그렇죠.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렇게 잘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 유지돼 온 상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 유지되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기 적합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적자 네.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적합했기 때문이고 음.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바뀌면 안 돼.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되어야 해. 보수적인 라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죠. 그렇죠. 아, 보수적인 거네. 그래서 긍정이다. 보수적인 거죠.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접니다. 네. 예, 어쨌든 기능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유기체설 이거를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아. 이 사회 몸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아. 우리 예를 들면 눈은 몸에서 떨어지면은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랑 안약 넣고 이렇게 자잖아. 그럼 입 있어. 그리고 코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맛있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심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그쵸. 거고요. 그리고 뭐 손이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음. 그런 개개인의 그런 각자 활동을 역할이 하다 보면 있는데. 이 몸 전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 하나와 머리카락 한 개 중에 어느 걸 포기하실래요? 머리카락 하나요. 만약에 포기를 해야 된다라면 대머리가 아니지 머리카락 하나잖아. 한 올, 머리카락 한 올, 하나. 한 올과 그러면 눈동자. 눈동자 하죠. 당연히 눈동자를 지키려고 하겠죠. 아, 그렇죠. 선택하지.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는 머리카락 한 올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사회라고 봤을 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눈동자와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 한 올은요. 분명 우리 몸에 붙어 있고 우리 몸에서 그 머리카락의 역할이 그런 있죠. 역할이 있겠죠. 네. 하지만 눈동자보다는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약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생각나네요. 그 어. 브라만 계급의 어. 신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눈이기 때문에 아. 중요한 역할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이제 네. 알았어? 그럼 나는 진짜 머리카락 같은 사람일까? 아니죠. 갑자기? 갑자기. 막. 걔들한테 너는 눈동자와 그쵸. 같은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누구나 눈동자예요. 여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눈동자 같은 눈동자죠. 분들입니다. 멋있다. 근데 대머리한테는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하죠. 지금 너 지금 자꾸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대머리이신 분들이라 하실지더라도 대머리 눈동자를 내 바꿀까요? 마지막 머리카락이라면 아니요.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마지막이었네. 그. 아니요. 마지막 이제 머리카락이라면? 모발이식 다 되기 때문에 아, 다른 그래요? 쪽 털을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심으면 되니까. 예, 어쨌든 기능론은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만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능은 서로 중요함과 덜 중요함의 그 차이는 좀 있다. 존재가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잘 움직인다라는 관점이죠. 알겠다. 예, 반대로 이제 갈등론 입장은요. 이제 말 그대로 갈등이 있어요. 예, 이 갈등이 이제 문제라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갈등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갈등이 어떤 것을 야기시키냐면 변화를 야기시켜요. 아. 여기서 이제 먼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겔이라는 학자가 음. 정반합이라는 것을 아, 난 얘기합니다. 그거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들 뭐 정반합. 지금 뭐 동방신기 노래 중에 오 정반합 지금 노래 있었죠. 동방신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아. 지금 약간 민감하고 4차 고소까지 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오케이. 네. 아니, 어쨌든 네. 그 정반합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발을 정자예요. 첫 번째가 네.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반자죠. 그게 뭔가 반대되는 성향이 드러나요. 갑자기 모순 예. 이런 게 모순이나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 간의 갈등? 그런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갈등 상태가 잘 정리가 되면 새로운 뭔가가 생겨요. 기존 것과 갈등되는 상태가 서로 합쳐지게 돼서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정에 있었던 상황과는 좀 달라지는 사회겠죠. 태제 안티태제 막 예전에 제가 잠깐 어떤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되게 다방면 몇 살이에요?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스님 밑에서 오래 공부는 한 거 아니고 그분한테 뭐 불교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관점을 좀 옆에서 보면서 배웠는데 네. 그분이 좀 약간 괴짜였거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가 앉아있다가 날아가는 걸 계속 지켜보래요. 네. 계속 지켜보더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기가 이제 균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균형이 깨지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정확하게 봤다. 네가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균형점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다. 멋있는 말이다. 깨뜨려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정반합이야. 정반합이죠. 네. 나는 옛날에 교과서에 해겔 얼굴이 있었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그거 거기다가 세모를 그래서 해겔 이마에 정반 양볼이나 이마에 정반함을 써서 외웠던 게 기억나. 저는 제가 전공이잖아요. 네. 정말 싫어했어요. 해겔 해겔을 정반함.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제 사회문화 안에서도 그 갈등론을 얘기할 때 그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원래부터 그 갈등론의 나는 좋아요. 대부예요. 나 마르크스 되게 좋아하고 자본론. 80년대 같았으면 큰일 나요. 빨갱이. 빨갱이 얘기 나오죠. 예, 어쨌든 문서를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반합이라는 그 정도 내용만 일단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뭐 깊숙하게까지 얘기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런 윤리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 해겔은 반이라는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갈등론자인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반의 보면 중요성을? 그게 아니라 갈등? 역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 그 아까 제가 인간의 걸음걸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보적이거든요. 이게 네. 인간의 걸음걸이와 마찬가지로 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균형점이라고 하는 정의 상태가 있고 그 균형이 깨지는 상태, 그 반대의 상태가 반이 반. 있어야지 합이 그리고 새로운 이루어진다? 균형점이 생기죠. 그게 합인 거죠. 그래서 그 정반합이라는 그 유물론 그 관점 역사관을 네. 채용한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어야 더 좋은 세상이 나온다. 유토피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마르크스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마르크스는 그러면 이 지금 사회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지배자와 피지배 구조 간의 자본주의 갈등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배자는 항상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지배자는 항상 피지배를 억압하고 착취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이거를 자신의 것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빈부격차는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시적 공산사회 예전이 원시시대 우가차차 할 때 있잖아요. 돌도끼 들고 그때는 따로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똑같이 사냥을 하러 가서 똑같이 분배를 하는 상황이었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 등장하면서 고대 시대부터 노예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귀족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은 항상 노예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귀족들은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이라는 게 토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계속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로 넘어갔더니 또 중세 시대에도 농노제라는 게 있었죠. 맞아, 농노제. 그러면서 영주 땅을 가진 사람과 농노 즉 농사를 짓는 예전 노예랑은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긴 좋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 같은 상황이죠. 소작농들 그런 상황으로 또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혁명이 현대사회. 또 현대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본주의 즉 계급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그래도 보니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 그러면 항상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회를 깨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새로운 현대 공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렇죠. 그거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이제 받아들여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실현시켰던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죽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주의라고 남아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마르크스는 그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망할 이게 것이다가 망할 아니라 것이다기보다는 해야 망- 된다. 예. 근데 아직까지 사실 자본주의 사회 근데 하나요?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라고 해서 그 자기들이 지금 만드는 막시즘이 아니에요. 지금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국가들이 몇 개가 남아 있는 건데 아주 가까운 데도 네.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는 실패했을지언정 막시즘은 아직 이론 실패하지 자체는 않았다고 볼 맞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에서도 이제 그런 막시즘적 경제관이 많이 도입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간격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스웨덴이나 아니면 이런 복지 잘 된 국가들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통 우리가 민주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네. 예, 그런 삼인주의라고 하죠. 네,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뭐 노동 착취, 지배 억압, 뭐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론이 뭐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20세기 최고의 실험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를. 네. 그런데 하지만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 지배 구조와 피지배 구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억압되고 착취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그럼 바꿔야 되죠. 그쵸, 좀 더 바꿔야죠. 나아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라면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기능론과 갈등론을 좀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사회문화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항상 뭔가 하나의 주제가 딱 던져지면 이것을 항상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도 적어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핵심 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약간 있는 문제 하나만 기능론적이랑 갈등론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것처럼 노동력, 노동자 뭐 사장과 뭐 노동자 간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학교 같은 경우도 기능론과 학교. 갈등론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개밤님 아까 기능론 하면 제가 아까 어떤 적 관점? 약간 긍정적인 관점.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학교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학교의 기능, 뭐 학생들 교육, 그리고 뭐 학생들 관리, 그리고 문화 전승,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그럼 갈등론으로 봤을 때는 학교는 지금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결국 엘리트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친구들은 노동자로 가면서 엘리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야가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선발이 되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받는 거고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난 떨어지고 돈을 못 벌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불평등한 구조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시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사실은 그 학교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결혼 제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 결혼 제도도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우리 다 결혼 한 번 정도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결혼제도라고 하는 건 난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제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지배계급들이 우리들을 어떤 한 곳에 묶어두기 위해서 실제 공산주의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네.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 지배계급과 권력층들이 그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왜냐하면 가족이 있게 되면 저항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관점. 이거는 뭐 저희 결혼을 이제 만약에 갈등론적으로 본다라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엄마나 아빠 이런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들을 약간 그렇죠.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항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론 하면은 뭔가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이거는 다 사회의 안정 유지 조화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이야. 그럼 결혼이라는 게 그러니 사회의 안정 유지 그러니까 애를 낳고 사회에 약간 그런 거잖아. 공헌을 하고. 그렇죠. 뭐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사회를 결혼이라는 건 위해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럼 옆에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커피라는 것은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기능론인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사회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바뀌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고 뭐 아까 결혼
지금 이거는 결혼 갈등론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주제를 다 이거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야라고 보는 거죠. 결혼했을 때 만약에 과거 같은 가부장적인 제도를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지배의 그런 국가가 그런 가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겠죠. 그보다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통합을 해서 보면 자 지금 결혼 제도가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야. 이게 지금 정의 상태인 거예요. 정반합이었을 때 정의 지금의 현재의 균형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균형점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반이 나와야 돼요. 반이. 그럼 결혼 안 한 이제 혼자 사는 비혼들이 솔로로 나오는 그런 어떤 정신문화적 사조나 어떤 다른 형태의 가족 형태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개념의 무언가가 나타나줘서 반이 나타나고 그 반과 정과의 싸움 끝에 결국은 새로운 균형점이 나타나는 뭔가 합의점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진보적이라고. 오, 그렇네. 그래서 그 진보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를 하면 나아갈 진짜의 걸음 보자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기능론은 네. 보수적이다. 지킬 보자에 보호할 보자에 지킬 숫자니까 네. 무조건 지금 현재 건 좋은 거니까 지켜야 돼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다 이제.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만 대입하시면은 어디 가서 이거 너는 기능론적 관점이야. 너는 갈등론적 근데 관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짜증날 것 같아. 짜증이 나겠죠. 근데 적어도 상대방과 뭐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의 성향은 알 수 있겠죠. 그렇네. 기능론적이냐, 그럼 우리는 약간 좀 갈등론적. 갈등론적 관점인 거네.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이게 뭐 이 사람의 관점이 꼭 모든 걸 다 기능론으로 그쵸. 보고 뭐 모든 맞아. 걸 다 갈등론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너무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능론과 너무 갈등론 머릿속에 얘기한 건데 쏙쏙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 툴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진짜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결국은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돼. 사회는 지배 피지배 구조로 분화되어 있어. 이렇게 봤다라면 미시적인 관점은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개인으로 파고드는 그렇죠. 개인으로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엘리베이터 안에 네. 낯선 사람과 탑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어요? 핸드폰은 꺼내야지. 일단 핸드폰을 꺼냅니다. 또 근데 사실 저는 좀 봐요. 쳐다봐요. 저도 빤히 쳐다봅니까? 그냥 아니 그 옆으로. 불타요. 예. 곁눈질. 곁눈질이죠. 대놓고 보진 않죠. 그쵸. 지금 우리는 대놓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본다라는 것에 눈치채지 못하게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뒤로 가. 일부러 그 층을 계속 봐요. 아, 층을. 올라가는 층을 보거나 7층, 8층. 아니면 여자가 탔을 때. 그렇지, 여자가 탔을 때 또는 구석탱이로 간다든지 오해할까 봐.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서 괜히 본다든지 뭐 볼 거 없고 올 때까지 계속 핸드폰 봤는데 괜히 또 혼자 안 터져 그리고. 그리고 뻘쭘하면 또 이렇게 보게 되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설명하는 게 이제 이 미시적 관점에 나오는 해석학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개개인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 내가 들어봤어. 지금 핸드폰을 보는 이 행동은 너에게 전혀 관심 없으니까 없다. 너도 너는- 나를 경계하지 마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어우,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예.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탔어 엘리베이터 잘생긴. 그럼 애. 빤히 쳐다본다라는 거는 또 신호 주는 거네, 신호를 그럼? 주는 네 거겠죠. 잘생겼다, 너 내가 쳐다본다. 아니면 잘생겼다, 관심 있다 이랬을 때 어.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부담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저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쵸. 대박이다 그런 거.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그러느냐? 괜히 여기서 이 사람이 빤히 쳐다본다고 해서 새로운 또 관계를 맺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그냥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미팅 이런 데서도 써먹을 수 있죠. 그렇네. 그런 해석학. 예, 해석학. 지금 예. 상황을 제가 그러면은 미시적 관점으로 해석학으로만 설명 뭐 이렇게. 예,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다 아니면 연인이나 이런 가족 연인 뭐 이 정도는 매우 가까운 스킨십이 가능하죠. 그게 이제 매우 친밀한 거리라고 그래요. 뭐 0에서 한 50, 뭐 30cm인가 50cm 정도 차이 그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친밀한 관계라 그래요. 친구 정도. 하지만 친구 정도가 완전 밀착해서 찰싹 달라붙는 건 조금 그렇죠. 30cm 하고 또 개밥님은 특히 숨을 잘 안 쉬어요. 사람이랑 가까이 있을 때.
입냄새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또 치밀한 거리가 있고요. 공식적인 거리가 또 있죠. 그냥 이제 예를 들어 포멀한 거리가 포멀한 어느 정도 상호작용은 하지만 친밀한 정도는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한 마주보고 있는 저희- 테이블에 근데 우리 그게 정도 약간 거리 정도. 수치적으로 나와요? 그 이론에서는 사회적 거리라는 이론에서는 네. 약간 소셜 디스턴스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럼 편인데 가까우면은 30cm. 뭐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어, 진짜?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30cm에서 뭐 50cm, 뭐 50cm에서 1m 신기하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거리는 그럼? 그런데 이제 예. 익명이죠, 익명.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회적 거리 완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지게 되죠. 가까이 오면 저희는 피합니다. 피하죠, 네. 맞아. 아예 모르는 사람. 그거는 나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인 피해야 돼, 거죠. 모르는 저희 사람 1m 요즘에는. 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1m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친밀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90cm 우리 정도. 페르소나는 약간 이 사이에 뭐 아. 마음의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렇지, 그렇네. 뭐 사회적 역할,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재밌다. 미시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그렇네요. 됩니다. 네, 어쨌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보통 이제 구별을 하고 그 안에서 거시적 관점 안에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론, 갈등론이 가장 큰 동그라미라는 거. 네, 여기서 그러면 뭐 질문 뭐 더 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냥 조금 더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런 걸 얘기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한 명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도 마르크스 있을 얘기. 거고. 그게 이제 갈등론이었다면 기능론이나 아니면은 좀 나 미시적 관점에서 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교육사회 교수님이 네, 교육사회학. 디르크하임이라고 디르켐? 디르켐인데 디르크하임이라고 그 참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읽는 차이긴 아, 한데 진짜 웃겨. 디르깽이라고 맞아. 옛날 책에는 디르캠이라고도 디르깽. 하고 디르크하임, 디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독일식으로 읽으면 디르크하임이 어. 되겠고 뭐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디르깽이 되겠고 그 사람은 뭐 그렇겠죠. 어떤 그분은 유명하신 이제 분이죠. 예, 유명한 그 기능론적 학자고요. 기능론, 이제 사회적 사실 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제 실증주의 원래 꽁트라는 그 성악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분이 이제 먼저 실증주의, 인과관계, 뭐 유기체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어려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파생돼서 이제 디르크하임이 좀 나온 더 거고. 사회적 사실을 이제 객체로 물건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아노미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신 분이 아노미를 이제 좀 얘기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그것도 나중에 같이 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뭐 파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은 AGIL 모형을 얘기했던 했는데요. 기억나. 아질. 아마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나. 교육학에서 이거 꼭 맞아. 외웠던 분 외웠을 것 같은데 크리스티나 왜 AGIL이냐 해서 사회가 약어죠, 운영되는데 그쵸 약어고요. 그 사회가 운영되는데 이 사회 모든 것들이 이 기능을 잘 하는 이유는 이 네 가지 때문이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기능론이네요. 이분도 예, 그렇죠. 그러면. 완전 기능론 학자죠. 그래서 A 뭐 어댑테이션 해서 적응 그리고 적응. 뭐 G 골 뭔데 목표. 하여튼 예 목표. 목표 달성. 그다음에 I는 뭐더라 통합인데 인터 뭔데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어쨌든. 여기 지금 다 영어 있잖아. 만점 받으셨잖아요 지금. 통합. 우리는 말하기 시험은 인터그레이션인가 없었어요.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인터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하여튼 네.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이 뭐 체제 유지인데 뭐 하여튼 그런 그런 게 식으로 있대요. AGIL 네 가지를 이렇게 일단 뭐 발표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기능론 학장들은 대부분 그 파슨스 이후로 이제 보통 기능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제 안에 무조건 유지, 조화, 통합, 목적 달성 간단하게 뭐 이제 딱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네.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갈등론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기능론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교과서는 항상 이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적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기능론적 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갈등론을 그쵸. 알아야 사회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하나의 이론을 배웠지만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됐다면 학생들은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사회 현상에 좀 접목시켜가지고 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자체도 사실 그냥 뭐 기능론의 특징 중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적용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만들면 그 좋을 것 한국 같아요. 사회가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 중에 그래요? 하나예요. 예.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자기만의 사상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의 생각이라든지 뭐 누가 자기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친 누군가의 생각이라든지 그냥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 각자 그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계속 뭐 사회문화적으로 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청년들이 좀 힘든 상태잖아요.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뭔가 안정감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오프라인 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상으로 내 집단으로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그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삼아서 마치 활동을 그 합니다. 예. 집단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집단 안에서 더 끈끈하게 이루어지려면은 다른 집단, 즉 외집단과의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거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지금 막 얘기하는 남혐이나 여혐으로도 그렇죠. 볼 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예를 걸로 들면 설명을. 일베 같은 경우는 완전 여혐이죠. 그렇죠. 뭐 그리고 메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 남혐이죠. 남혐, 네. 그러면은 이건 뭐 제가 어딜 지지한다. 저는 일베 정말 싫어하는데 뭐 메갈은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렇지만 어쨌든 남혐 대 여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더욱더 똘똘 똘똘 뭉칠 수 뭉치는구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회 문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동 방식인 은근히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은 특히 대중이 모였을 때는 되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뭐 기성세대 신세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남여 이런 식으로 되게 딱 나눠가지고 네 편 그다음에 그거를 좀 반대하는 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거나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단 외 집단으로 할 수도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서로 간의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결국 이 분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현재 사회의 지배층입니다. 지배층들은 밑에 있는 그런 피지배층들이 서로 분열하는 게 갈등론이네? 좋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갈등론적 스타일이 되는 완전 거겠죠. 이해했어. 뭐 오케이, 그렇게 이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적용시키면 와, 됩니다. 오늘 진짜 유익함.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바퀴 교과서 싹 한번 훑어보고 수능을 한번 봅시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뭐 난 지금 빠져들었어. 졸렸어. 아니 지금 약간 목이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틀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실제 학교 교육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켰으면 맞아,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수업을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건 생활 속에서 발견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사실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가 좀 만들어진 지 꽤 돼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시가 들어져 있는 게 언제 막 한 10년 전 거 막 5년 전 거 막 이러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그쵸.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왜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결혼이란 제도 그러면은 이거는 교과서 5단원에 나와 있는 진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 결혼, 혼인 제도죠. 그걸 했을 때 기능론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땐 장점이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그다음에 문화 전승, 그다음에 너무 교과서 말이다 이건 진짜.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뭐 한 4-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결혼의 기능 해서 땡땡 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럼 결혼을 갈등론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가부장제 안에서는 뭐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뭐 그러므로 뭐 오늘날은 뭐 새로운 결혼적 문화, 뭐 결혼 문화가 뭐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한 것에 대해 뭐 토론을 시켜 본다든지 그 정도로 아니면은 나가는구나. 뭐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족이 왜 이렇게 싱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또 해본다든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답을 제시하진 않아요. 제시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론과 갈등론 그 한쪽에 교사가 제시를 하면 약간 좀 편중된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걸 굳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네요. 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사가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쵸. 부당한 과목이기도 하죠. 위험하죠. 정치랑 경- 사회문화 사회. 예, 그 두 가지는 학생들이 특히 그런 것 끊임없이 같아요. 궁금증을 갖도록 그걸 약간 유도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 과목이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그렇네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아까 뭐 결혼이란 뭐 결혼의 그 외우잖아 땡땡 또. 1, 2, 3, 4, 5 1, 2, 3, 4, 5를 외울 필요가 문화 없어요. 전승 네. 이거 외운단 네. 말이야. 또. 그리고 요즘은 시험 문제에서도 따로 문화 전승, 뭐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이렇게 안 나오고 나왔죠. 다 이제 말로 풀어서 음. 아니면은 뭐 약간 제 예전에 그 모의고 수능 얘기하면서 박스 지문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1, 2, 3, 4, 5번은 보통 많이 만들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만드는 사람들 매우 힘들어합니다. 진짜 힘드시겠다. 말을 지어내야 되잖아요. 집단에 대한 얘기를 아까 좀 나왔으니까 중거 맞아, 집단 맞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일단 집단이라고 함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임을 우리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매일 1호선 종로 상가역에 항상 2-1번에 서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랑 같은 시간대의 사람들이 매일 거기서 마주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쵸. 않아요. 같이 야구를 하면서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린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집단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종로 3가 스크린도어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 연락처를 한 다음에 종로 3가 2-1번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 주세요. 한 다음에 연락을 해서 단체 톡을 한다든지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평소 이렇게 있다가 연락을 하는 사람들끼리 오늘은 오셨네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면 종로 3가 2-1번 플랫폼 모임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단에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조직이 됩니다. 이 조직이 되려면 그 안에서 회장, 부회장, 규칙 뭐 예를 들면 뭐 늦으면 늦을 때마다 5분 뭐 지각 뭐 500원 벌금을 내겠다. 뭐 일찍 오면은 일찍 와도 벌금을 낸다. 항상 그 시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칙 등을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이게 조직이 되겠죠. 연락만 구축하고 막 이렇게 규칙이 된다라면. 있고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집단과 조직으로 일단 발전이 될 건데요. 집단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대면적 거리, 친밀감을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할 때는 아까 1차, 2차 집단 해서 1차 집단, 가까운 집단, 2차 집단 좀 이익과 관련된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사회, 이익사회. 뭐 말 그대로 공동사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겠죠. 보통 농업 사회에서 많이 적용됐던 사회적 모습이고요.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합 집산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고 현대의 산업 사회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 집단, 외 집단 아까 얘기했죠. 내 집단은 어떤 편? 우리 편, 우리 편. 외 집단은 너네 편. 남의 내 편. 선생은 그렇게 내 선생은 우리 편. 우리 편, 편. 내 그렇죠. 집단. 다른 팟캐스트 외 집단. 외 집단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중거 집단. 내 행동에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주는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거 중요하네요. 이 중거 집단이 그럼 한 인간의 그 인생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네. 어떤 중거 집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맞아. 달라지겠죠. 뉴스 요번에 보니까 그 올랜도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죠. 네. 그 대학 그 뭐 이슬람 네. 저기 아, 아랍 출신인 그 학생이 뭐 총기 난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IS를 추종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난사를 한 그 사람은 IS가 중거 집단이었던 거죠. 테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참 생각을 되게 했던 거겠죠. 긍정적이고 좋은 중거 집단을 학생들한테 또 마련해주는 제시해주면 것도 되게 좋겠죠. 요즘은 그렇죠. 대부분 이제 중거 집단이 또래 인터넷인 집단인가?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난 네. 이게 사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하는데 온라인은 매우 쉽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3차 집단이 거의 중거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3차 집단을 그게 중거 집단 사실은 많이 좀 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1차, 2차 나눴잖아요. 그랬을 때 1.5차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3차는 새롭게 생긴 거고 1.5차는 이제 있어야지. 뭐냐면 원래 처음에 만나면 2차 집단이에요. 아.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모임이 2차예요? 이 방송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집단이잖아요. 근데 점점 친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친밀한 사람들에게나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 뭐 따로 만난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회사 뭐 동료네. 1.5 집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사 동료라고 하면 그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아. 나랑 자주 밥을 먹고 내 깊숙한 얘기까지 할 수 할수 있는 있는 사람들의 회사 동료? 모임. 그러면 그랬을 때 1.5 1.5차라고 아. 보겠죠. 보통 같은 동호회 사람들을 많이 사내 동호회 동호회? 사람들을 많이 아. 1.5차라고 아. 얘기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직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단에서 이제 규칙과 뭐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을 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런 거는 조직이 있을 때 보통 우리 관료제 얘기 많이 하죠. 아, 관료제가 예. 나오는구나. 여기서 관료제 나오는구나. 뭐 피라미드 아. 구조 내에 뭐 위계 서열을 중요시 여기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그것도 그거는 관료제.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자유로운 막 사내 분위기라고 해도 그 관료제 그렇죠. 막 있는 이거는- 그래서 그 관료제를 이제 요즘은 탈관료제로 음. 이제 바꾸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예전에 뭐 인사부, 뭐 총무부, 뭐 바뀌었어요, 자재부 막. 이러다가 무슨 팀, 무슨 팀 이름으로 기업 바꾸잖아요. 문화팀 막 이런 식으로. 네. 응. 그리고 이제 인재 부장님이었는데 개발팀. 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름만 바뀐 이름만 거야, 바뀐 근데. 거가 응. 이제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관료제를 탈관료제인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렇게 맞아. 이름만 바꾼 거고요. 이제 진짜 보면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전문가들 싹 다 모아서 그걸 해결해요. TFT. TF. 그러다가 뭐 상황이 끝나면 또 해산해서 각자 일로 돌아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탈관료제의 한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 걸 많이 좀 표방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름만 그런 게 경우가 많은 것 왜냐하면 같아요. 사실. 관료제 같은 경우는 하향식 가장 의사결정이다 효율적이죠? 보니까 그게? 효율적입니다. 매우 효율적인데 음.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창의성, 개성 이런 걸 좀 더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는 예전에 단순히 찍어내는 대량 생산을 하던 그 시절에 매우 잘 적합했던 것이고 네네. 지금은 이제 좀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관료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를 보통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료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탈. 음. 자우림 노래인가요? 예, 그렇죠. 일탈. 보통 이제 일상에서부터의 네. 탈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일탈과 관련된 이론 사람들이 일탈을 왜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탈 그때마다 사실 일탈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네. 김프로님은 일탈 최고의 일탈이 뭐예요? 김프로님이 해보셨던? 저는 그냥 아무런 이야기 없이 여행을 떠나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없어진 거죠. 그런 잠수. 적이 있었죠. 네. 잠수라고 하죠. 잠수. 그럼 어디 갔어요? 되게 가까운 데 간 거 아니야? 아니요. 멀리 그러니까 차를 타고 멀리 그냥 아무데나 갔어요. 아무데나. 매우 건전한 일탈이죠, 그렇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생선님이 지금 유도해내려는 일탈은 아닌데. 약간 위법적인 그런 일탈을 얘기하는 것 여기서 같아요. 그 얘기하면 문제인가? 아니 여기서 그럼 본인부터 얘기하지. 저는 또 약간 소심해서 일탈 못 하잖아요. 자,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예, 일탈인데요. 예, 일단 매우 많이 들어봄직한 하지만 매우 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단어 아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아노미적 일탈을 뭐 보통 첫 번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일탈을 하느냐 했을 때 여기서 또 뒤르캠과 머튼으로 나뉩니다. 아까 얘기했던 뒤르겜 있죠? 그 사람이 그 학자가 그분이 이제 그 사회적 사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연구하게 됐어요. 자살. 여기서 이제 일탈로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해선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약간 도덕적인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럼 사람들이 왜 자살이라는 일탈을 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일단 아노미라는 뜻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급변하는 사회에 규율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혼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제 규칙 다르고 오늘 규칙 다른 사회가 급변해서 그런 거기에 모습이 적응을 나옵니다. 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무규범 상태에 일어나는 행동, 나타나는 행동을 아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살과 그 아노미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간단하게 네 가지입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 그 다음에 아노미적 자살인데요. 자살도 그렇게 예. 유형이 있구나. 이기적 자살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 빚쟁이가 막 몰려와. 현실 도피. 그렇죠. 당장 나의 그런 만족,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 이게 이기적 자살. 그다음에 이타적 자살은 사회에 내가 너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 예를 들면 뭐야? 가미카제 특공대, 아, 자살 테러. 그런 이런 거. 애들이 이제 아노미적 자살이 되는 아, 거겠죠. 아니. 그 뭐야? 이타적 자살이 되는 네. 거겠죠. 그 다음에 숙명론적 자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라고 얘기하는 뭐 노예제라든지 뭐 전쟁 시 예 전쟁 뭐 그런 뭐 약간, 경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노예 생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 포로 막 이런 그렇죠. 거? 포로가 자살하는 경우,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종교적으로 나는 자살, 뭐 이런. 그런 종교, 거.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아노미적 자살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일 때. 그런 거. 그러니까 힘들어서 혼돈하는 자살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이거 하여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약간 이기적 자살이랑 좀 헷갈리는데요. 아, 이기적 자살은 지금 당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걸 당장은 벗어나기 위한 현- 자살인 것이고 지금 아노미적 자살은 좀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방구석에 계속 있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 이렇게. 뭐 내가 무슨 쓸모가 있지? 나는 아무 쓸모가 없나? 그렇죠. 지금 사회가 나를 원하지 않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요즘에는 되겠죠. 그런 게 많겠네요. 그럼 사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있는 자살 같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노미를 이제 머튼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암기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네. 아노미 했을 때 머튼의 아노미 했을 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난 부자야. 부자를 목표로 하는데 현실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그러면은- 약간 괴리감에서 그렇죠. 오는. 그러면 이런 뭐 하면서 이상과 욕하면서 현실의 괴리에서 그렇죠. 오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멘붕 오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문화적인 목표를 얻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기 돈을 못 벌었어요. 아, 제도적 수단을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비제도적인 수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도둑, 강도, 뭐 아니면 도박 이런 것 등을 그런 통해서 식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이때 아노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거시적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 관점의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들어봤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거 항상 같이 외우죠. 네, 차별적 그렇죠. 교제 이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아. 이런 거 얘기할 때 차별적 교제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으로 된다라는 거죠. 학습으로 일탈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많이 그래서 그렇죠. 교재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도소를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범죄 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사회적 격리나 아니면 벌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 가둬놨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스킬을 배우고 나오더라는 얘기죠. 오히려 사기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거를. 그 안에서 뭐 배우는 거겠죠. 야 너는 왜 들어왔니? 이러면 나 집 털다가 왔어. 야 그럼 집 어떻게 털었어? 하면은 뭐 비밀번호를 뭐 어떻게 뚜뚜뚜뚜 뭐 이렇게 아니면